오늘은 시숙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 사연을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어이가 없을 거예요. 글도 잘 못 쓰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참 좋은 시댁을 만났습니다. 제 집이나 시댁이나 가정 형편은 비슷했는데 솔직히 요새 인터넷을 보거나 그냥 지인들한테 이야기 들어보셨다면 알겠지만 시부모들이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게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남편 될 사람한테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도 거의 못지않게 나서서는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한다고 남편과 결혼을 생각하면서도 솔직히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당시 사정상 분가를 못하고 시댁에서 한동안 같이 살아야 했는데 그때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오랜 시간 동안 노총각으로 살아온 시숙이랑도 함께 지내야 했거든요. 물론 남편은 저에게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우리 형도 한평생 나 잘 되라고 자기 희생한 사람인걸. 당신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당신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안 그래. 오히려 잘해주면 잘해줬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휴, 그런데 막말로 그걸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남편 본인이야 오래 연애해왔고 볼 거 못 볼 거 다 봤으니 어느 정도 성격을 안다고 생각해서 결혼까지 결심한 거지. 시댁 식구들까지 아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렇게 안심하라는 얘기 듣고 결혼해도 예상치 못한 시집살이를 당하는 게 며느리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내가 진짜 당신 믿고 결혼하는 거다. 알지?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고 어지간한 시집살이는 견딜 생각을 하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담처럼 저렇게 새는 듯 이야기하긴 했지만 남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고 결혼하게 된다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기쁘네. 우리 아들 잘 좀 부탁해요. 내 동생이 오냐오냐 자라서 가끔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있을 텐데 그때는 주저 말고 혼도 내고 그래요. 너무 받아주지 말고. 근데 확실히 상견례 때 보니까 신부님도 그렇고 시숙도 그렇고 인성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잠깐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때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심 남편이 괜히 자기 가족 흔들려고 하는 말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함께 생활해본 시부모님과 시숙은 저의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시집살이?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뭐라도 하고 있을라 치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는 자기랑 같이 일하자면서 손을 거들어 주셨고 이는 시숙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저희가 분가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희 집이나 시부모님 집이나 자식들인 저희가 버는 돈으로 거의 생활을 이어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은 돈이 없어서 신혼집을 새로 얻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할 당시에도 1년에서 2년 정도만 시댁에서 살면서 돈을 모으고 그 뒤로 천천히 분가 계획을 세우자고 이야기를 했던 거였는데 시숙이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신혼인데 어머니랑 아버지까지 신경 쓰기 힘들지 않니? 나야 결혼할 생각 없고 지금 이대로 부모님이랑 지내는 게 좋지만 너는 아닐 거고. 특히나 너희 아내는 더욱더 그럴 거 아니야. 생판 모르는 집에 시집 와서 여러모로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잘 대해주는 거 정말 고마운데 한편으로는 너랑 둘이서 오붓하게 신혼생활도 즐기고 그렇게 살아야 할 시간에 부부끼리 시간도 못 보내고 시댁살이를 한다는 게 내가 다 미안해서 그래.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온 돈 있으니까 이 돈으로 너희 신혼집부터 찾아서 빨리 분가해. 그리고 가끔씩만 여기 들려줘. 안 그래 보이셔도 우리 부모님은 너희 없으면 적적해 하실 것 같으니까. 남편이 평소에 진짜 안 우는 사람이거든요. 무서운 것도 없고 가끔 보면 감정이 메말랐나 싶을 정도로 무미건조한 사람이어서 저는 이 사람이 평생 이런 모습을 보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진짜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안방에 들어오는데 난생 처음 보는 모습이라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눈물이 날만 하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아무리 가족이고 형제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기 삶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가족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체 어떻게 시숙은 아무리 남편이 자기 남동생이라지만 이렇게까지 잘해줄 수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까 시숙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어릴 때도 잘 챙겨주시는 편이었어?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시숙은 남편에게 있어 세 번째 부모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두 자식을 모두 공부시킬 수 없었던 시부모님은 첫째인 시숙을 대학까지 보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시숙은 그때 공부를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먼저라며 자기는 시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일을 하고 모든 지원을 제 남편에게 해줬더라고요. 아니, 요즘 세상에 이런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외동이라서 형제가 있는 기분을 잘 모르지만 만약 저한테 이런 형제가 있었다면 저는 정말로 무릎이 으스러질 때까지 업고 다녔을 겁니다. 나는 진짜 우리 형한테 꼭 보답할 거야. 형한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입 싹 닫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어? 민망하실까봐 앞에서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지만 가끔 친구들한테 저희 시댁 식구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시숙을 언제나 천사 같은 시숙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시댁 식구를 그렇게까지 극존칭을 써가면서 부르냐며 화를 내던 친구들도 제 남편 이야기에 신혼집 얻어줬다는 이야기만 듣고 나면 그 누구보다도 감격받은 얼굴로 야, 천사 같다고 할 만하다. 날개는 달고 있으셔? 라면서 인정을 했죠. 아무튼 시숙 덕분에 저희는 생각보다 일찍 분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시부모님도 그렇고 시숙도 그렇고 다섯이서 북적거리던 집에서 둘이나 빠져나가 적적하고 외로우실까봐 무조건 주에 한 번씩은 찾아갔어요. 남편이 바쁘면 저라도 혼자 갔습니다. 아이고, 집도 먼데 뭘 여기까지 와. 명절이나 생일 때만 오면 되지. 저도 남편이랑 맨날 집에 둘이 있으면 심심한걸요. 이럴 때 어머님 얼굴도 보고 그러는 거죠.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기에 온 마음을 다해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숙 생신이 다가오면 저희 가족 입고 먹을 거 아끼면서도 어떻게든 조금 더 좋은 선물 사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찾아가지 못하는 평일에는 전화도 자주 드렸고 그냥 일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다면서 맛있는 거 드시라고 상품권도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 이대로 영영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고 분가를 한 지 딱 2년이 되던 해 시부모님이 동시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죠. 저와 남편 둘 다 당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고 진짜로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급하게 택시를 잡아서 연락을 받은 병원으로 향하는데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당시 운전하던 기사님이 무슨 일이냐며 계속해서 휴지를 뽑아 건네주고 그럴 정도였어요.
불이 나게 달려간 병원에서 시숙은 전에 없던 헬쓱하고 창백한 얼굴로 저와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얼굴을 못 본 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그새 폭삭 늙은 듯한 시숙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왈칵 치솟아서 저랑 남편이랑 시숙을 끌어안고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당시 시부모님과 시숙은 저희 결혼 이후에는 시골에서의 생활을 접고 서울에서 올라와서 지내고 계셨는데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시숙은 원래 살던 시골로 내려가서 혼자 농사를 짓겠다고 하시더군요. 꼭 당장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지 않아요? 저희랑 조금 같이 사시다가 나중에 영 서울 생활이 맞지 않으시면 그때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엇보다도 시숙이 두 분 돌아가시고 혼자 외롭게 살게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게다가 서울에서 살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저나 남편이나 같이 얼굴도 보러 가고 밥도 먹지. 시골에 가서 살게 되면 솔직히 몇 개월에 한 번 보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걱정이 되는 마음에 제가 먼저 저희랑 같이 살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숙은 절대 반대라면서 원래 혼자 사는 게 익숙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내가 너무 고맙고 미안하네. 명절 때는 그래도 얼굴 꼭 보는 걸로 해요. 라며 결국 시골로 떠나셨습니다. 시숙은 농사일이 적성에 맞는지 시골로 돌아간 이후 원래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자 사셨죠. 가끔 시숙이 서울로 올라오거나 저와 남편이 시간을 내서 시골로 내려갔을 때 종종 저희는 만나는 사람 없냐고 슬쩍 여쭤봤지만 시숙은 언제나 나이 먹고 만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냥 혼자 사는 거지 뭐. 라며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남이 결혼하고 안 하고를 신경 쓰는 것만큼 오지랖이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도 되도록 시숙이 살아가는 방식을 응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에게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큰 도움을 준 사람이다 보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시숙은 저희가 오면 티를 안 내려는 듯 했지만 엄청 얼굴이 밝아졌고 저희가 떠나는 날만 되면 미묘하게 축 처져 있는 분위기를 보였거든요. 혼자서 생활하는 게 외로운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좋은 신부감 하나 찾아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 솔직히 정말 혼자 사는 게 괜찮아 보이셨으면 나도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너무 외로워 보이셔서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우리 형 나이대로 선을 보게 할 만한 사람은 없으니까 내 생각에는 국제결혼을 고려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시숙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제법 돈도 많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55이라는 나이에 비해서는 무척이나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이 흠이었습니다. 나이 이야기 안 하고 시숙의 사진을 보여주면 환갑 넘었어? 하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을 정도니까요. 그래도 외국에서 신부를 구하면 국내보다는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에 저와 남편은 시간이 될 때마다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업체에 연락을 해보면서 여기저기 정보를 알아보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일반적인 국제결혼 있잖아요. 남자는 나이가 많고 신부는 막 30살, 40살. 사실상 판매가 되는 것처럼 결혼하는 그런 국제결혼을 시켜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시골이라고 할지라도 요새는 그런 종류의 국제결혼에 대해서 시선이 안 좋기도 하고 시숙의 성격상 단순히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만한 분은 아니었거든요. 정말 평생을 함께할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니만큼 시숙과 인품도 잘 어울리고 옆에서 시숙의 일을 잘 보조해가면서 알콩달콩 잘 살만한 사람이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냥 어린 신부를 구하는 거면 모를까
조건을 여러 가지 걸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업체에 연락을 하더라도 시숙에게 딱 맞는 상대를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저희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여기저기 국제결혼 업체에 연락을 하고 있단 말을 듣자 시숙은 그렇게 결혼하고 싶지 않다면서 저희를 만류했거든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저희로서도 더 어떻게 할 방도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아마 반년쯤 지났을 거예요. 남편도 저도 너무 바빠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시숙을 보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간간히 전화 몇 통 주고받는 것만이 유일한 연락이었어요. 아휴,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꼭 시간 내서 찾아뵈러 가야 하는데. 그날도 여느 때처럼 퇴근 후에 시숙에게 연락을 했을 때였습니다. 얼굴 못 보러 간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하자 괜찮다던 시숙은 갑자기 뜬금없이 다음에 둘이 내려오면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해. 식은 따로 안 할 거고 아마 혼인신고만 할 것 같은데 일단 집에서는 같이 살고 있거든. 일부러 둘 먼저 소개시켜주려고 혼인신고는 안 한 상황이야. 그러니 다음에 시간 괜찮은 날 있으면 미리 이야기하고 내려와. 라더군요. 평생 여자 얘기 한번 안 꺼냈던 시숙이 그 몇 개월 만에 갑자기 결혼하고픈 여자가 있다는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이미 같이 살고 있다는데 제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전화 끊자마자 남편한테 전화해서는 이 사실을 모두 알렸는데 남편 역시 깜짝 놀라서는 바로 이번 주말에 내려가자고 자기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보겠다고 해서 미리 기차표부터 끊어두고 그 주 평일에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귀가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이틀을 싹 비워서 시숙한테 마침 주말에 시간이 나서 바로 내려가겠다고 부인 되실 분 소개해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뒤에 남편과 함께 기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멀리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집에 도착하니 시숙이 반갑게 맞이하는데 그 뒤편으로 결혼할 거라던 여자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서 걸어오던 남편이 여자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란 듯이 헉 소리를 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왜 그렇게 놀랐는지 몰랐지만 저도 그 여자를 보고서 다른 의미로 놀랐던 건 사실입니다. 아니 진짜 다른 사람 생긴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진짜 치졸하고 나쁜 짓인 거 알거든요. 근데 진짜 태어나서 인간의 턱이 4겹인 건 처음 봤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도 날씬한 편은 아니에요. 보통에서 통통 오가는 그런 평균적인 여자 몸매입니다. 시숙 아내 될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델 체형의 호리호리한 사이즈의 여자가 와야 된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살이 너무 심각하게 쪄 있더라고요. 거짓말 안 치고 키는 160 안 되는 저보다 좀 작은 편이었는데 몸무게는 못해도 3자릿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네, 그러네요. 잘 오셨어요. 그래도 어쨌든 한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성격은 좋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당황스러움을 없애고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성격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기껏 고개를 숙여가면서 인사를 했더니 그런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엄청 도도하게 한마디를 툭 던지고 휙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시숙 와이프가 될 사람 치고는 너무 별로인 여자라서 남편 옆구리를 툭툭 건드리며 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했는데 남편이 제 귀에다 대고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 여자가 남편이 옛날에 시골에서 학교를 다닐 때 같은 반 동창이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동창에서 끝났다면 그저 기막힌 우연이네 하고 생각했을 거랍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반에서 성격 안 좋기로 유명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었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왕따라고 하면 왕따를 시키는 애들이 문제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저 경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 여자가 먼저 반 아이들끼리 이간질하고 자기보다 약한 애들을 괴롭히는 취미가 있어서 그걸 원하지 않았던 반 아이들은 저 여자랑 어울리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그 여자가 또 그걸 선생님한테 이르고 해서 문제가 커졌다나 뭐라나. 아무튼 남편한테 그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까 그 여자가 더 마음에 들 리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시숙이 저희가 왔다고 상을 차리는데 정말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엄청 큰 땅콩 한 봉지가 있었는데 무슨 껍질도 안 까고 그거를 와그작 와그작 씹으면서 한가롭게 TV나 보고 있고 보다 못한 제가 시숙을 도와드리러 부엌에 갔습니다. 일부러 그래도 결혼할 사이면 이런 일은 같이 하셔야죠. 라고 말했는데 참 착하고 바보 같은 시숙은 자기는 괜찮다면서 멋쩍게 웃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원래 이런 집안일은 남편이 해야죠. 아휴, 아주버님도 참. 어쨌든 이것저것 차려서 상을 차려갔는데 그 여자는 수고했다거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리곤 바로 손가락부터 들고 무슨 돼지가 여물을 퍼먹듯 와구와구 숟가락질을 하며 입으로 밥그릇을 거의 밀어넣다시피 식사를 하는데 그거 실제로 보면 입맛 진짜 뚝 떨어져요. 저 어지간히 비위 좋은 사람이라 학창시절 친구들이 농담 삼아서 너는 옆에 벌레 시체가 있어도 밥 한 공기를 다 비울 사람이야 라고 그랬는데 그런 저라고 하더라도 그 여자랑은 절대 밥을 같이 못 먹겠더라고요. 침이 잔뜩 묻은 숟가락으로 쓸데없이 온 반찬 그릇을 다 뒤적이는데 여기 내려오기 전에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는 핑계를 대면서 간신히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전화를 하고 들어온다며 저희보다 조금 늦게 숟가락을 들었는데 남편 역시 밥을 먹는 내내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저랑 똑같은 이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남편을 슬쩍 마당 밖으로 부른 다음에 저 여자 밥 먹는 것도 너무 기본이 안 되어 있지 않아? 라고 했더니 자기는 다른 거 신경 쓰느라 그것도 못 봤답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아까 저희가 밥을 준비할 때 남편은 동창들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요. 자기 형이 저 여자랑 결혼하게 생겼다. 혹시 뭐 아는 거 있냐면서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여자가 생긴 거나 성품도 성품이지만 이미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험도 있고 애까지 2명이나 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일단 시숙을 불러 따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형, 저 여자 이혼하고 애 2명 있는 거 알고 만나는 거지? 아휴, 당연하지 그럼. 문제는 시숙이 이를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시숙은 그런 게 뭐가 문제냐며 얼른 다시 들어오라 했고 남편은 시숙이 떠난 뒤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형 재산을 노리는 게 확실해. 그거 아니면 제가 우리 형 같은 사람을 거들떠볼 이유도 없어. 제 생각도 같았어요. 저희가 와도 잘 보일 생각은커녕 저렇게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데 시숙을 전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단단히 한마디 해야겠다고 벼르고 있던 남편과 저를 더 당황스럽게 한 건 그 여자의 행동이었어요. 갑자기 저희가 들어오니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다 먹었으면 설거지 할까요? 근데 설거지를 하자고 해놓고 자기는 꿈쩍도 안 하더군요. 보다 못한 시숙이 민망해서 상을 들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할 동안 그 여자는 계속 과자만 오도독거렸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여자가 욕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열이 받은 남편은 시숙이 잠깐 나간 사이에 그 여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뭔데 지금 여기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우리 형 가지고 놀아보려고? 꿈도 꾸지 마.
내가 여기서 떡 버티고 있는 이상 너 절대로 우리 형이랑 결혼 못해. 남편의 갑작스러운 고함에 저도 놀라 남편을 말리려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도 진짜 어지간히 철판이더라고요. 아, 기막혀.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어따 대고 너너거려. 너 동창이라고 나 업신여기나 본데 이제 와서 뭐 어쩌려고? 결혼이라도 막으려고?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시숙이랑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이이며 어쩌고 저쩌고 자기 밑에 딸린 아이 둘도 시숙이 대학까지 전부 보내주기로 했다는 데다가 저랑 남편이 다시 서울로 돌아가면 바로 혼인신고도 할 거라면서 네가 이제 와서 막는다고 될 것 같아? 라며 아주 뻔뻔하게 낯짝을 내미는데 도저히 말로는 통하지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자, 잠깐만. 그만해요, 둘 다. 일단 제가 너무 고조되어 있는 것 같은 두 사람을 말리려 들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 여자는 제 남편의 어깨를 퍽퍽 소리나게 밀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편을 억지로 데리고 나가 진정을 시킨 뒤 시숙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마침 시숙이 가게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걸 보고는 시숙의 팔을 붙잡고 집 근처의 외진 골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선전포고를 했죠. 형, 나 평생 안 볼 거야? 나 진짜 형이 누구랑 결혼해도 다 받아들일 자신 있는데 걔는 안 돼. 저 여자랑 결혼하면 나 다시는 형 안 볼 거야. 저도 어떤 분이랑 결혼하시든 진짜 행복하게 살 수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판 남인 제가 봐도 저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진짜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는 모습 못 봐요. 아니, 100kg은 훌쩍 넘어 보이는 사겹살 턱을 가진 여자가 정말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왜 저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성품이 착하면 그 마음씨에 반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봤잖아요. 밥 차리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도 하나 없고. 우리 말 들어, 형. 우리가 형 인생 구원해 주는 거니까. 남편은 그때가 자기 인생 처음으로 시숙한테 대들었던 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숙은 저희 말을 아예 무시하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며 어떻게든 그쪽 편을 들려고 했습니다. 저는 애절하게 시숙의 팔을 붙잡고 제가 진짜 더 좋은 사람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생긴 건 물론이고 마음씨도 착해서 평생 같이 살아도 모자람 하나 없는 여자. 꼭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빌었습니다. 고민에 빠진 시숙이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려는 찰나 뭔가 눈치를 챘는지 그 여자가 쿵쿵거리며 뛰어와서는 우리 자기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라며 다짜고짜 저한테 반말을 하더라고요. 이봐요. 아까부터 예의 없게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이든 오늘 우리 초면인 거 몰라요? 처음 얼굴 보는 사이에 갑자기 반말하는 싸가지는 어디서 배운 거야? 제 말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제 말에 대한 반박을 몸통 박치기로 해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 육중한 몸에 부딪힌 제가 마치 장풍을 맞은 것처럼 붕 떠서 날아갈 것이라고는 더욱더 상상도 못했죠. 억소리도 안 났습니다. 그냥 정신 차리고 보니 제가 땅바닥에 뒹굴고 있더라고요. 어지러운 골을 부여잡고 그 여자를 보는데 씩씩거리는 것이 한 마리 성난 투우소 같았습니다. 놀란 남편이 급히 다가와 부축해주길래 몸에 기대서 비틀비틀 일어나는데 시숙이 그걸 보고 나서야 정말 그 여자랑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당신 이렇게 기본도 안 된 사람일 줄 알았으면 지금껏 같이 살지도 않았을 거야. 당장 꺼져. 우리 집에서 나가. 그 이후 시숙은 장난처럼 저한테 참한 신부감 기다린다며 농담을 하고는 하는데
진짜 시국이 좀 괜찮아지고 나면 회사 언니들한테 부탁해서라도 어떻게든 시숙한테 잘 맞을 만한 분을 소개시켜드리는 방향으로 해봐야겠어요. 현재는 제가 따로 아는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시숙이 국제 결혼은 원치 않는 듯하니 다른 방법으로 준비를 해봐야겠죠. 모쪼록 그 누구보다도 착한 저희 시숙이 이런 이상한 여자 말고 남은 한평생을 같이 할 수 있을 만큼 성품 좋고 고운 여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저희 부부처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여러분들 고스톱 치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고스톱 치는 걸 몰라서 어른들에게 좀 배워보고 싶은데요. 이번 사연은 고스톱으로 사기꾼들을 소탕하신 사연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연을 보다가 제 이야기도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악의 구렁텅이에서 시아버지를 구하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도 한 5년 정도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 시부모님이랑 산다고 하면 일단 학부터 떼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그렇게 며느리한테 심하게 시집살이 시키시는 분들도 아니었고 오히려 어떤 때는 저희 같은 젊은 사람보다도 더욱 세련되고 멋을 아는 분들이어서 함께 지냈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시어머니 팔짱 끼고 동네 카페 순회 다니면서 맛있는 디저트 먹으러 다니는 게 취미였어요. 우리 이대로 평생 분가 안 하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시부모님과 살았던 것 자체가 원해서라기보단 저희가 분가할 만한 여건이 안 돼서 돈을 모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가끔 농담 삼아 아이고, 언제까지 우리랑 같이 살려고 어서 나가서 너네들끼리 결혼 생활도 좀 즐기고 알콩달콩 살아야지. 그러기나 말이야. 내 며느리랑 아들놈이 함께 있으니까 이 양반이랑 오붓하게 지낼 수가 없잖아. 라며 말하기도 했죠. 아유, 어머님,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저희랑 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어이구, 말이나 못하면. 적어도 몇 년은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았지만 저희는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죠. 아무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실 거라곤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당일날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도 그날 무슨 정신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남편은 회사에 있었는데 시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와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구분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어영부영 3일장을 치르고 축 처진 분위기로 시아버지와 저희 부부가 셋이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저희였지만 시아버지가 정말로 많이 우울해하셨습니다. 두 분 금술은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을 정도로 좋았거든요. 밖에 두 분이 같이 나가시는 날에는 늘 다정하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팔짱을 끼고 가거나 아니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어깨에 손을 두르고 가면서 어지간한 젊은 커플보다 훨씬 더 다정했습니다. 집에서도 맛있는 반찬은 시아버지가 먼저 골라 시어머니 밥그릇에 올려주는 게 일상이었어요. 내가 우리 할망구 만나서 복 많이 받았지. 그럼 그렇고 말고. 술을 마시면 저렇게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대놓고 말씀하실 만큼 사랑꾼이었습니다.
그런 시아버지였기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그 누구보다 슬플 수밖에 없죠. 저희 부부는 한동안 시아버지의 기분을 풀어드리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평소 좋아하시던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식사도 걱정이 될 정도로 적게 하셨죠. 아버님, 요새 식사하시는 양이 너무 줄어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렇게 밥량이 줄면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저희 생각해서라도 밥은 많이 드세요. 내가 요새 입맛이 없어서 그래. 나중에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흔히 시부모는 남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다 가족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시아버지가 슬픔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바랬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겐 죄송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시아버진 돌연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다시 시골 내려가서 조금 조용히 살아야겠다. 네? 시골을요? 원래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사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얻어야 하는데 서로 사정이 좋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까 전전긍긍하는 와중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땅을 조금 팔아서 서울로 올라와 집을 얻었고 저희는 그곳에서 함께 살게 된 거였거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부모님들도 계속 서울에서만 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대뜸 이렇게 시골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물론 시아버지가 시골 생활을 종종 그리워하셨다는 건 알았는데 정황상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충동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님, 지금까지 저희랑 같이 사셨는데 갑자기 혼자 살면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저희가 일하면서도 시간 내서 찾아뵙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자주 얼굴을 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도 시골에서 살았는데 외로울 게 뭐 있어. 괜찮으니까 걱정 말아라. 내 시골에 내려가서도 안부 전하는 하마. 그러나 아버님이 단호하게 나오는 데는 장사 없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그 뒤로 일주일간 더 같이 살다가 혼자 시골로 내려가셨죠. 졸지에 저희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에서 둘만 살게 되어 분가 아닌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지나가는 말로 하셨듯 둘이 살게 되어 오붓한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있었지만 사실 두 분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너무 즐거웠어서 저희끼리만 있다고 해서 사는 게 막 그렇게 나아지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여보, 아버님 너무 보고 싶다. 어머님이랑 넷이서 같이 살 때가 참 행복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나는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돼. 예전에야 시골에서 사셨어도 어머니가 같이 있었으니까 괜찮았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혼자 사는 거잖아. 가끔 연락드려도 괜찮다고만 하시지 힘든 건 얘기 안 하시고. 나도 아버님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잘 적응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야지. 정말 힘드시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실 거야. 믿고 우리는 우리 삶 열심히 살자. 시아버지랑은 주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는 시간 외에도 저와 남편이 몇십만 원씩 용돈을 드리곤 했는데 용돈을 받을 때마다 시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주실 때도 있었어요. 시아버진 처음에 내가 무슨 용돈이야. 시골에서 돈 쓸 일이 뭐가 있다고. 너네 생활비에나 보태 써라. 라며 거절하셨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서울에서도 멋쟁이셨잖아요. 시골에서도 멋쟁이처럼 사시려면 이 정도 품위 유지비는 받으셔야죠.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더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능청을 떨며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시아버지도 좀 웃으셨어요.
시아버지가 처음 시골로 돌아가고 반년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반년이 지나고서부터 시아버지가 종종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아가야, 미안한데 혹시 이번 달 용돈 조금만 더 줄 수 있니? 라고 연락을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아버지가 시골에서 괜찮은 취미 활동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괜찮다며 그때마다 용돈을 붙여드렸죠. 그런 부탁이 자주 있진 않았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일까요? 근데 한 1년쯤 되던 때부터는 한 달에도 여러 번 돈을 붙여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어떨 때는 5만 원만 더, 어떨 때는 10만 원만 더. 당시 저희 부부가 드리던 시아버지 용돈이 월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만약 시아버지가 따로 일을 안 하시는 분이었으면 그것보다 더 많이 드렸을 텐데 시아버지는 시골에서도 작게 농사일을 하고 있으셔서 굳이 저희 용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지금껏 저희가 드렸던 용돈도 너무 남는다며 저한테 조금 적게 줘도 된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매달 저희가 드리는 용돈이 60만 원을 넘어서는 것은 당연하고 100만 원도 훌쩍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혹시 저희가 주는 용돈 보통 어디다가 많이 사용하세요? 그냥 뭐 친구 놈들 만날 때 술도 마시고 해서. 말끝을 흐리는 게 평소 시아버지 같지 않았지만 추궁하고 싶진 않았기에 그렇다고 하고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에도 한두 달 정도는 더 평소보다 용돈을 많이 받으셨어요. 당장 저희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심 시아버지가 저희에게 숨기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어느 날 밤 시아버지가 만취한 상태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에 남편한테 전화를 건 적은 한 번도 없으신 분이 심지어는 울먹이기까지 했어요. 너무 놀라서 남편과 함께 전화 내용을 듣는데 저번에 제가 전화로 용돈을 어디다 쓰냐고 물었던 게 계속 마음에 남아 계셨던 모양입니다. 미안하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괜찮으니까 무슨 일이냐고 천천히 말씀해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아버지가 몇 년간 서울에서 저희랑 함께 살던 시기에 시골에 새로운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편의상 시골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아예 없는 동네는 아니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정말 깡촌처럼 평생 같은 사람들만 보고 자라오고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시아버지가 몇 년 만에 시골로 돌아가니 원래 친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고 새로운 사람들이 동네에 살고 있어서 마침 나이도 비슷하니 친구를 좀 사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고스톱 치네? 나도 좀 껴줄 수 있어? 시골이나 서울이나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노인정에서 사람들 사귀면서 놀고 그러시잖아요. 시아버지가 사시는 곳에도 큰 노인정이 하나 있었는데 거길 가니까 다들 고스톱을 치거나 하면서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랜만에 간 노인정 고스톱판이 이전과는 다르게 돈을 좀 크게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시아버지가 노인정에서 치던 고스톱은 기껏해야 점당 10원, 아니면 돈을 아무것도 안 걸고 몇 시간 내리 고스톱을 치다가 나중에 많이 이긴 사람이 혹은 많이 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막걸리나 대접해주는 정도에 그쳤는데 지금은 그때랑 기본적인 돈의 액수 자체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내심 자신이 고스톱에 자신이 있었기에 돈 까먹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호기롭게 고스톱판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치는 족족 무조건 졌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졌다고요? 응, 나도 고스톱 때문에 아들 부부한테 용돈 타 쓰는 게 어리석은 짓이란 것도 잘 아는데 계속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놈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 미안하다, 아가야. 내가 정말 나이 먹고 주책이다. 미안해. 시아버지는 계속 미안하다며 저희에게 사과하셨어요. 전화를 끊으니 내심 시아버지가 왜 그렇게 용돈을 달라고 했는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만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명절 때 같이 고스톱 치면 아버님이 절대 못 치는 편이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잃는 게 말이 되나? 명절 때면 저희도 다른 집 같이 가족끼리 고스톱을 치곤 했는데 제 기억상 시아버님이 화투 실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번도 따지를 못한다니 그게 영 이상하더라고요. 마침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명절이 되어가지고 이참에 아버님이랑 이야기도 해볼 겸 조금 일찍 남편과 함께 시간을 내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저희 없는 새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집안 한 구석에 빈 소주병이 1열 정도로 늘어져 있더라고요. 세상에, 아버님, 이게 다 무슨 술이에요? 이거 설마 아버님이 혼자 드신 거예요? 응, 그래 왔니? 내가 술을 좀 마셨구나. 아휴,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많은 술을. 영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진짜 처음으로 시아버지 붙잡고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그 고스톱이 원인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은 계속 제 눈도 맞추지 않으며 말씀해 주시지 않으려 했어요. 억지로 몇 시간을 설득한 끝에야 겨우 입을 여셨죠. 아버님, 이제부턴 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 알았다. 네가 정 알고 싶다면. 그게... 그리고 직접 만나서 시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는 당시 전화로 들었던 것보다 더 이상했어요. 보면 패가 무조건 안 좋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점수를 따서 고를 할 때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럴 때면 무조건 독박 쓰고 그 뒤부터는 패가 귀신같이 안 나오고 꼭 뭐에 홀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연휴에도 노인정을 가냐고 여쭤보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이번에 노인정 가실 때 저희랑 같이 가요. 어떻게 치시는지 궁금해서요. 너희도 같이? 네, 제가 직접 눈으로 봐야 알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전 대학교 때 마술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고 나서도 프리랜서로 마술 공연을 보조하는 일도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돈 받고 마술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은 카드 마술이었죠. 그만큼 누군가를 눈속임하는 기술, 특히 카드로 속이는 법을 많이 아는 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제 눈으로 다른 사람들과 화투를 치는 시아버지를 보자, 아, 저거 속임수네. 라는 판단이 딱 되더라고요. 웬 할아버지 3명이 시아버지를 말 그대로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날 몇 시간 동안 노인정에서 시아버지가 화투 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저 새 노인이 한두 번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합이 무척이나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날도 화투로만 10만 원을 잃었죠. 이러한 속임수를 모르는 시아버지 입장에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러 티가 나지 않게 좋은 패를 주면서 나중에는 나쁜 패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운이었던 것처럼 나쁜 패를 주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10번에 한 번은 몇천 원 정도를 따게 하고. 보다 보니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저렇게 돈을 빼앗았다니. 그날 시아버지 사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투를 하나 샀습니다. 결혼하고서부터는 심심풀이로 마술을 했던 게 전부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손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화투를 잡아야 했습니다. 이 연휴가 지나기 전에 그 노인들을 아주 휘어잡아놓지 않으면
또 시아버지가 얼마를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버님, 그때 같이 화투 치시던 분들이 속임수를 쓴 것 같아요. 제가 무조건 이번 설날 연휴 끝나기 전에 아버님 잃은 돈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응? 속임수를 썼다고? 아니, 전혀 안 보이던데? 아버님을 완전히 속인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확실하게 밟아놓을 테니까. 약간 최후의 결투에 나서는 것 같은 비장함이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화투만 만졌어요. 그날 밥도 시아버지가 차려줬습니다. 저보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화투만 잘 준비하래요. 그나마도 마술을 아예 놓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아예 마술을 안 하고 살았으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의 응원받고 남편 응원받고 연휴 마지막 날, 시아버지와 남편 모두 데리고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결전의 날이었죠. 저번에 봤지? 여기는 내 며느리랑 아들놈.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휴라서 오랜만에 아버님이랑 시간 좀 보내려고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저번에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아쉬웠는데 지금이라도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여자인 양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고스톱판을 흘끗 보면서 운을 띄웠죠. 어머, 고스톱 치고 계셨어요? 헉, 저 고스톱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 아버님 대신에 제가 한번 쳐도 될까요? 아휴, 요즘 제 또래 사람들은 고스톱 치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나마 이렇게 아버님 뵈러 왔을 때나 둘이 오손도손 치곤 하는데, 그래도 고스톱은 여럿이서 쳐야 제맛이 나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도 저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을 거예요.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 중에서 고스톱 잘 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아예 판을 다 짜고서 타짜 마냥 속임수 고스톱을 치는 사람들이었으니 더 그랬겠죠. 어쩌면 제가 같이 쳐도 되냐고 물었을 때 이게 웬 횡재냐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럼 같이 쳐도 되고 말고. 싱글벙글 웃는 얼굴에 똑같이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응대하면서 패를 섞는데 보니까 그 노인들이 쓰는 화투는 표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패인지 다 알고 쳤다는 이야기죠. 일부러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몇 판은 졌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다 계산을 해서 최대한 제가 잃는 돈이 적은 판에만요. 아, 진짜 너무 잘 치시네요. 젊은 처자가 노인들 관록을 따라올 순 없지. 그러게 말이에요. 아까 오는 길에 저도 서울 가서 연습 좀 하려고 화투 한 세트 샀는데 이거로 실력 좀 키워야겠어요. 아, 혹시 다음 판부터는 제가 산 화투로 고스톱을 칠 수 있을까요? 왜 저희 아버님이 화투도 손에 익은 놈이 잘 쳐진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이 화투로 고스톱을 연습하면 조금이라도 실력이 올라갈까 싶어서. 제가 여기서 제일 어리니까 한번 봐주실 수 없을까요, 어르신들? 아유, 뭐 어렵지 않지. 아마 제가 처음부터 실력 있게 점수를 땄다면 뭐라고 하든 절대 화투를 바꿔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일부러 몇 판 져줌으로써 제가 실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제가 그 전에 산 화투로 패를 바꿔 게임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지금껏 속임수 고스톱만 친 사람이라고는 해도 평생 동안 그런 것은 아닐 거며 저처럼 젊은 여자 정도는 자기들 본래 실력으로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아무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화투로 게임을 진행했고 그 뒤부터는 한 판 한 판 이겨갔습니다. 어머, 이번에 운이 좋았네요. 아이고, 어느샌가 점점 판돈이 커지더니 점당 1,000원까지 되었습니다.
한 판당 몇만 원씩 오가는 판인 만큼 절대 판돈이 약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이겨가면서도 노인들이 조금 이상하게 여기기라도 할까봐 가끔은 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뒤부터는 일부러 패를 섞을 때 술을 써서 저한테는 좋은 패만 오게 하고 다른 노인들한테는 속된 말로 똥패가 가도록 속임수를 썼습니다. 와, 광박이네요, 광박. 둘, 넷, 여섯, 일곱, 열. 3만 원씩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슬슬 제자리 앞에 지폐가 두둑해지니 노인들 표정이 무슨 3일 반납 똥 못 산 사람 마냥 누울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끔 패를 낼 때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고 고스톱 못 치는 사람처럼 굴어서 이게 그냥 초심자의 행운인지 정말 제 실력인지 확신이 안 드는지 노인들은 쉽게 고스톱을 그만두자고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 하자고 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떤가? 너무 쳤더니 좀 질리는 듯 하네만. 한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딴 돈이 무려 1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질리는 게 아니라 돈 잃은 것 때문에 애가 타서 그러는 게 뻔했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웃으면서 눈치 없는 척 말했습니다. 에이, 벌써요? 아버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원래 8시간도 넘게 치신다면서요. 이제 3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조금만 더 가르쳐 주세요. 역시 고스톱은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고 이렇게 치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배워가는 느낌이 드는데 몇 시간만 더 같이 쳐주시면 안 돼요? 진짜 누가 보면 불쌍할 정도로 간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이도 곱절은 많은 노인들이라 자존심은 있어서인지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니 거절을 못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 그 3명한테 총 300만 원을 땄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여유롭게 웃으면서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여기 장터에 맛있는 국밥집이 있다고 아버님한테 들었는데 이제 좀 쉬실 겸 국밥집에서 돼지국밥이나 한 그릇씩 드세요. 하곤 10,000원씩 드리고 시아버지랑 같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네, 진짜 너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휴, 참 놀래 노자로세. 그리고 너무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아주 큰 돈을 땄어. 맞아. 당신 최고더라, 진짜. 다시 봤어. 완전 영화 보는 줄 알았다니까? 심장이 얼마나 쫄리던지. 제가 최고죠, 아버님? 시아버지는 집에 가는 내내 제가 손에 들려준 300만 원을 꼭 쥐고는 순진한 줄만 알았더니 그렇게까지 고스톱을 잘 칠 줄은 몰랐다느니 그간 한 번도 고스톱 먼저 그만두자던 역사가 없었던 양반들이 꽁지 빠져라 내빼는 게 너무 웃겼다느니 게다가 제가 나오기 전 일부러 그 사람들한테 혹시 내일도 같이 고스톱 칠까요? 휴가 하루 더 쓰면 내일까지는 여기 있을 수 있거든요. 라고 했더니 셋이서 짠 듯이 어? 아니. 나는 바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보게나. 하며 불이 나게 나갔는데 그 모습이 웃겨서 배꼽 잡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가족 사이에서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타짜입니다. 시아버님도 저한테 전화를 걸 때면 타짜 전화 받았냐? 라고 하고 남편도 제가 퇴근하고 요리하면 이야, 타짜가 해주는 저녁은 어떨라나? 이러면서 온갖 장난을 다 칩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은 제가 당시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려줘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고스톱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 노인은 시아버지가 동네 다른 노인들한테 저 양반들 사기 고스톱 치는 놈들이니까 어울리지 마 라고 이야기한 덕에 요새는 노인정에도 얼굴을 안 보인다고 합니다. 또 시아버진 이후로 한 번도 용돈을 더 달라고 연락 주신 적이 없으세요? 요즘은 전화를 하면 노인정에서 고스톱 치는 게 너무 재밌다며 웃으시는데
시간 내서 그 사기꾼 할아버지들을 밟아주길 잘한 것 같습니다. 또 시아버지는 동네에 내 며느리가 타짜야, 타짜. 라며 소문을 냈는지 저한테 안부 전화를 걸 때마다 동네 노인네들이 너 소개해달라고 난리다. 그때 며느리 네가 그 양반들이랑 고스톱 붙어서 300만 원 판 딴 얘기 해줬더니 자기들이 너한테 고스톱을 배워야겠다면서 아이고 어찌나 웃긴지. 아무튼 내가 너 때문에 요새 동네에서 스타다 스타. 라며 다가오는 추석에도 꼭 와서는 같이 고스톱을 쳐달랍니다. 아무튼 시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니 저도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추석 되면 또 얼굴 뵈러 내려가서는 노인정에서 고스톱 강의나 한번 해볼까 싶네요. 모쪼록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생각난 김에 이렇게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봤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웃기네요. 우연한 기회로 저의 이야기를 듣게 된 모든 분들, 다들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였을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은 저한테 좀 가슴이 아팠던 이야기인데요. 나를 버린 줄로만 알았던 사람과 재회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께서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사연을 쓰고 있는지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못난 제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따끔한 말이라도 해주세요.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기억이 있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부모님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스운 이야기지만 한 5살까지만 해도 저는 원래 엄마, 아빠라고 부를 만한 존재가 없고 다들 할머니처럼 나이 든 사람과 자라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저는 외할머니 아래에서 자랐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주변 친구들이 왜 너는 엄마 아빠가 안 와? 라는 질문을 하고 나서야 저는 어렴풋이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배움이라는 게 그리 빠른 놈은 아니었어요. 보통 애들은 바깥에 나가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애들과 어울리면서 자기들끼리 습득하는 뭐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도 없었다 보니까 나이가 차서 어린이집에 가서도 그리 똘똘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잘은 몰라도 아마 제 외할머니는 가능만 하다면 저를 굳이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같은 곳으로 내돌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할머니는 제가 나가는 것을 무척 싫어했거든요. 할머니, 시장 보고 올 테니까 가만히 집에서 있어야 한다. 저도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안 돼. 절대 데리고 나갈 일 없어. 꼭 집에 있어야 한다. 답답하긴 했지만 외할머니의 말을 거역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어리기도 했고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가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면 다닐수록 의문이 들었죠. 다른 아이들은 훨씬 젊은 남자와 여자가 어린이집을 데려다주고 또 집으로 데리러 오는데 저만 유일하게 외할머니가 어린이집에 동행했으니까요. 가끔 저처럼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데리러 오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며칠 지나면 다시 그 아이들도 엄마 아빠로 보이는 사람들이 데리러 오고는 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왜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계기는 단순했어요. 7살이 되고 저는 어린이집이 아닌 동네 인근의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 있던 친구가 저에게 엄마 아빠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했었죠. 맨날 너 데려다 주시는 분이 할머니야? 응, 우리 외할머니. 근데 넌 왜 맨날 할머니가 데려다 주는 거야? 엄마 아빠는 어딨어? 엄마 아빠? 나도 모르겠어. 한 번도 엄마 아빠에 대해서 물어본 적 없어. 그러면 너네 할머니한테 엄마 아빠 어딨냐고 물어보자. 완전 궁금하다. 제 물음에 할머니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 할머니는 좀 고민하다가 결국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돈을 벌러 갔다고요. 나중에 꼭 돌아올 거라고. 당연히 그때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저한테도 있다는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무척이나 궁금하긴 했지만 언젠가 날 보러 돌아올 거야 라는 믿음 하나로 아무런 의문도 가지지 않은 채 그저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어느새 중학교를 앞둔 시기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부모님으로 인해 믿음과 희망으로 묻어두었던 궁금증은 다시금 제 안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왜 아직도 부모님은 날 찾아오지 않는지, 나는 대체 언제 엄마 아빠를 볼 수 있는 건지. 할머니, 엄마랑 아빠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왜 안 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오는 것도 좋지만, 이제 저는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엄마랑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얼른 저 보라고 해주면 안 돼요? 아마 이때는 할머니도 더 이상 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할머니는 저를 앉히더니 내 말 잘 듣거라 라며 아주 긴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요약하자면 그런 거였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제가 아주 아기일 적에 저를 버리고 도망갔다고요. 부모님은 예전부터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외할머니는 물론이고 혹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친가 쪽 조부모님들 역시 집이 그리 잘 살지 않았다 보니 부모님의 결혼 생활에 어떠한 조력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버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저를 키우기에는 여러 가지로 여력이 없었다고 해요. 저를 키우면서 점점 금전적인 압박을 받은 부모님은 결국 저를 두고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외할머니의 손에 맡겨져서 키워지게 된 거였죠. 제가 그 이야기를 성인이 되어서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상이지만 화가 나고 배신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해도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저를 낳았던 때는 20대 초반이라고 했거든요. 한참 어렸던 부모님이 아등바등 저를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중학교에 들어가기 바로 전, 즉 13살 때 들었습니다. 제가 또래보다 조숙한 편이었다곤 해도 남들 다 있는 부모님이 저를 키우기 힘들어서 버렸다는 이야기에 어른스럽게도 부모님의 사정과 형편을 이해할 만한 마음까지는 없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눈에 띄게 비뚤어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날라리나 양아치처럼 동네 애들 삥 뜯고 다니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다만 이전에는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학교가 끝나면 무조건 집으로 와서 외할머니를 돕거나 했다면 중학교에 가고 나서부터는 친구들이랑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집에는 일부러 늦게 들어가고 그랬죠. 요새 뭘 하는데 그렇게 집에 늦게 들어오니? 이 할머니가 걱정하는 건 생각도 안 해? 친구들이랑 노는 거예요. 알아서 잘 들어올 테니까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중학교에 가서는 제가 부모님이 없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쪽팔렸거든요. 최대한 짐 이야기가 나오면 아무런 말도 안 하면서 일부러 주제를 다른 곳으로 넘기거나 했습니다. 게다가 그때부터는 부모님이란 존재를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났어요. 주변 친구들 중에는 저희 집만큼 집이 가난한 애들도 있었지만 그런 애들도 부모님은 있었거든요. 왜 다른 애들은 다 있는 부모님, 심지어 같은 처지에 있는 애들도 있는 게 부모님인데 어째서 나만 이렇게 외할머니랑 살아야 하는지, 왜 나만 버림받은 아이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든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한이 그게 다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철없는 마음에 부모님을 저주하고 그랬어요. 만일 부모님이 날 버리고 도망간 날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절대 행복하지 말라고요. 꼭 날 버린 것 때문에 인생에 큰 위험이 생기기를 바랬고 어느 날은 차라리 부모님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부모님이 미웠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제 생각이 너무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안 사춘기 청소년으로서는 도가 조금 지나치긴 해도 충분히 들 수 있는 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외할머니는 종종 저에게 무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듯 했지만 제가 할머니랑은 최대한 대화하지 않고 바깥으로만 나돌았죠. 할머니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은 압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부모님에게 버려진 직후 바로 고아원 같은 곳에서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모든 진실을 안 상황에서 예전처럼 할머니에게 살갑게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영부영 중학교 3년을 보내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부턴 혼자 나가서 살려고 해요. 라고. 당연히 할머니는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17살 되는 애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살려 그래. 성인이 되면 나가 살아라.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이 할미랑 같이 지내. 그래야 너도 조금이나마 기댈 곳이 있는 거 아니겠니? 할머니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에만 해도 제 결심은 단호했고 이미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세를 벌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을 잡는 조건으로 독립을 할 수 있었어요. 혼자 산다는 것은 역시나 힘들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학교에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잡혀 있다 보니 돈을 벌 시간은 한정되어 있었고 그 덕분에 매달 생활비를 버느라 허덕였습니다. 그래도 어쩐지 혼자 산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조금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대학 갈 생각은 안 했습니다. 20살이 되면 바로 회사에 들어가서 제대로 돈을 벌 생각이었죠. 학교는 말 그대로 졸업을 못할 수준만 아니도록 출석만 열심히 했습니다. 간혹 할머니가 전화를 해서는 잘 지내니? 밥은 잘 먹고 다니고? 라며 안부를 물으면 할머니가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 그때 저는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밥은커녕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허다했거든요. 20살이 되고 저는 작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의례적으로 가끔 들리고는 하던 외할머니의 집도 20살이 되고 나서부터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가끔 전화만 하고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죠. 그 나이쯤 되니 부모님을 생각해도 이전만큼 원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릴 적 버림받은 것에 대한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었기에 어쩌다 직장 동료가 부모님에 대해서 묻거나 하면 여전히 적당히 웃어 넘겼습니다. 제가 부모님이랑은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서요. 따로 산지 오래됐어요.
비굴한 거짓말이긴 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저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단 한 명에게만은 제 모든 집안 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바로 첫 회사에서 만나게 된 여자친구이자 지금의 제 아내였죠. 생각해보면 아내는 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연상이기는 했지만 나이는 2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에 엄청 어른이라고 할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기껏 숨겨오던 사실들을 다 털어놓게 할 수 있었는지. 난 자기랑 이야기를 하면 정말 내 자신이 내가 아니게 되는 느낌이야. 분명 평생 동안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숨겨오던 건데 이상하게 자기랑 이야기를 할 때면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게 돼. 제 치부를 누군가에게 드러낸다는 건 참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과 평생 연결이 된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당시 아내와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때 저는 제 모든 비밀들을 아내에게 이야기했고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동정도 안타까움도 혹은 경멸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했을 때 처음으로 누군가와 결혼하여 평생을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부모님 없이 살았던 저와 다르게 아내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지원을 받으면서 평생 유복하게 살아왔거든요. 아내는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아내 부모님은 당연히 저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기에 저는 더더욱 아내 부모님 마음에 들기 위해 직접적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일부러 눈도장을 찍으며 잘 보이려고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뵈러 왔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우리 딸이랑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네. 그렇게 알아둬. 참으로 완고하신 분들이었지만 제가 그 노릇을 1년을 넘게 하니 아내의 부모님들도 이전처럼 무작정 결혼은 안 된다고 반대하지만 않으시더라고요. 언제부턴가는 지금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뭘 할 거냐고 묻기도 하시고 혹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냐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아내도 큰 역할을 했어요. 제가 돌아간 뒤에 아내는 부모님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도 꼭 결혼하고 싶어. 라며 열심히 설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귀하게 키운 딸이라 저같이 가진 것 없는 놈에게 보내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아내 부모님으로서도 무작정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결혼 날짜는 언제로 잡고 싶은가? 제가 26살, 아내가 28살일 때 어느 날처럼 저는 아내의 부모님을 뵈러 향했고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아내의 어머니께서 마치 일상 대화를 하는 것처럼 저와 아내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날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인사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모은 돈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스럽고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결혼 자금은 아내의 부모님이 대주셨습니다. 덕분에 작은 집이기는 했어도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진행했습니다. 저야 올 사람이 몇몇 친구랑 회사 동료 그리고 외할머니가 전부였기도 했고 아내도 아내의 부모님들도 거창한 결혼식을 하고 싶진 않다고 하셨죠. 솔직히 제가 이렇게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거라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애를 낳고 싶어 할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더더욱이요. 부모 없이 살아간 기억이 있는 저로서는 결혼은 물론이고 애를 낳고 한 가족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남의 일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와는 꼭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고 싶었어요.
비록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언정 아내와 저의 아이만큼은 남부럴 것 없는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었죠. 아이고,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네, 복덩이가. 감사합니다, 할머님. 우리 애 부족한 거 많지만 그래도 잘 보듬고 살아가줘요. 외할머니는 처음 아내를 봤을 때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어린데 싹싹하고 생활력도 좋아 보인다고요. 그래서 내심 제가 얼른 아내와 결혼하기를 바라시면서 결혼은 언제쯤 하려고 그러니? 라며 안부처럼 결혼 여부를 묻고는 하셨는데 막상 제가 진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오히려 저보다도 기뻐하셨죠.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생각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고 아내와 있으면 제가 그동안 품어왔던 고민과 한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었죠. 적은 돈이지만 열심히 벌어서 저축을 하고 향후 아이를 낳았을 때 부족한 것 없이 다 해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통장으로 외할머니가 믿을 수 없는 돈을 입금하셨어요. 무려 1억이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돈인가 싶어서 바로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웬 1억이에요? 이런 돈은 어디서 나셨어요? 아, 그게, 네, 뭔데요? 그냥 젊은 시절부터 쭉 모은 거야. 네 결혼 자금으로. 아,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잘 쓸게요. 제가 종종 찾아뵙고요. 정말 감사했지만 말은 시큰둥 그리 살갑지 못하게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한평생을 가난하게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애초에 1억이라는 돈을 저에게 줄 여유가 있었다면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가 돈의 출처를 묻자 할머니는 젊었을 시절부터 쭉 모은 거라면서 제 결혼 자금으로 줄 생각이었던 돈이라고 하더군요. 의문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을 테니 그냥 여윳돈이 생긴 셈 치고 감사하다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만일 제 이야기가 드라마였다면 할머니에게 돈을 받는 그 순간이 어떤 중요한 스토리로 이어지는 복선이 되었을 거예요. 할머니에게 1억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다. 그리고 그 번호의 주인공은 자신을 제 엄마라고 이야기했죠. 아주 어릴 적에 저를 버리고 도망갔다던 그 엄마요. 솔직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결혼한 뒤부터는 부모님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움이, 중간에는 분노가, 마지막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할 말 없다면서 전화를 끊고 다시 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엄마는 다시 한번 저에게 전화를 했죠. 저를 꼭 만나고 싶다면서요. 조금 황당하네요. 엄마가 절 보고 싶었다면 진즉에 연락을 하셨어야 해요. 이렇게 제가 다 커서 누군가랑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기 전에 말이에요. 두 번째 전화는 아무리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지. 이미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3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만나자는 이야기에 흔들리기도 했으나 저를 버리고 간 사람을 굳이 또 만나봤자 달라질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절대로 얼굴을 보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외할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죠. 꼭 가야 할 곳이 있다면서 말입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어디를 가자고 한 적은 처음이었기에 아무 말 없이 따라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 한적한 병원이었습니다. 할머니, 병원은 갑자기 왜 온 거예요?
그렇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병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6인실로 보이는 병실에는 오직 한 여자밖에 없었어요. 여자는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잘은 몰라도 건강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죠. 안색이 엄청 파리하고 몸도 왜소했거든요. 할머니가 대체 왜 여기까지 저를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서 멀뚱멀뚱 있는데 할머니는 제게 그 여자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이 사람이 네 엄마다. 뭐라고요? 저 나갈게요. 잠깐만. 그 말에 당연히 저는 당장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곳까지 데려온 할머니에게도 무척이나 화를 냈죠. 하지만 할머니는 네가 더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라며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저를 복도 의자에 앉혔죠. 이후 할머니가 꺼낸 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암에 걸린 상황이었고 죽기 전에 저를 찾았다는 거였죠. 그리고 어렸을 때 엄마가 도망갔다고 한 이야기도 반쯤은 거짓말이었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해주길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빠가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애초에 아빠는 엄마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얼결에 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이후부터 아빠는 도망갈 기회만을 노리며 있다가 제가 돌이 좀 지난 이후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저를 혼자 키우기 시작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키우기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악착같이 돈을 벌고 저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혼자 집에 있을 때 집안에 불이 났다고 해요. 당시 엄마는 어린 저를 두고 장을 보러 다녀오는 길에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곤 미친 듯이 저를 구하러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처럼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던 것이죠. 못난 저를 구하다가요. 안 그래도 벌이가 시원치 않았던 엄마는 얼굴에 흉측한 화상을 입고 나선 아무 곳에서도 써주지를 않아 돈을 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네가 커서 엄마를 찾을까봐 나한테 미리 너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이야기해달라고 했어. 이런 모습으로 네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다고. 그 1억 원도 할머니가 모은 것이 아니라 할머니로부터 내 결혼 소식을 들은 엄마가 그동안 장애인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을 저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간 한 번도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제게 전하는 할머니는 인생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제가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 순간부터 한평생을 엄마를 미워하며 원망도 하고 살았는데 엄마는 저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어떻게든 제가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할머니에게 저를 맡긴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집에서 한참을 끙끙 앓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지금이라도 아들 노릇하면 되지. 나도 당신 어머님한테 인사드리고 싶으니까 같이 병원 가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아내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딸을 데리고 엄마를 보러 갔고 처음 얼굴을 본 순간 엄마는 제 이름만을 계속 이야기하며 미안하다고 우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널 그래도 키웠어야 하는 건데 엄마 없이 크느라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우리 아들. 아니에요. 그런 말 마세요. 엄마의 울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 역시 옆에서 훌쩍이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제 생각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었다며 이렇게 만나러 와줘서 고맙다고 몇 번을 더 반복해 말했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려오더라고요. 자식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엄마와 껴안고 엉엉 우는데 찢겨져 있던 마음의 상처가 저절로 아무는 것 같았습니다. 덩달아 저는 엄마를 보고 난 후 외할머니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외할머니도 지금껏 그 비밀을 지키며 무척 고통스럽고 아프셨을 텐데 그걸 몰라준 것이 미안하고 죄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제가 손주 노릇 제대로 못해서 죄송해요. 그 말의 끝으로 저는 크게 절을 한번 하곤 아내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달에 한 번씩은 꼭 엄마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할머니 손에 이끌려 병실에 갔을 때 엄마는 이미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였기에 더 지체해야 할 시간도 없었어요. 날이 갈수록 좋아지지 않는 안색에 걱정도 되지만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태어난 채 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엄마와 살 수 있다면 정말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에 신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간 부모님 사랑 제대로 못 받고 자란 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를 돌보고 싶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할머니에게 저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엄마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했던 효도 지금부터라도 꼭 하고 싶어요. 엄마는 지금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눈에 띄게 차도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걱정이 됩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마음 놓고 면회도 못 가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